2022년 대선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사회적 연대의 큰 길로라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말로 정용건 사회연대 포럼 대표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연대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용건입니다. 예, 저희 사회연대 포럼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현장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와 관련해서 무례된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6개건 순회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경북 포항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경남을 마무리하고 7월 9일 서울에서 대단원회 토론회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사실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두고 나왔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열심히 민주 진보 세력들이 싸워왔습니다. 지난 시기 촛불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운동장을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나면서 다시 운동장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들의 삶은 대단히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한국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요금소 가기 전에 오른쪽 왼쪽에 보면은 동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3억 5천 분양가였던 아파트가 지금 10억을 찍었습니다. 어저께 반포 30평 아파트 전세값이 23억이랍니다. 똑같이 어저께 나온 뉴스에 강북 지역에 있는 24평 아파트도 전부 15억 이상 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이제 집 없는 사람이 다시는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멀쩡한 직장을 다니더라도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하나 팔면 분당에 오면 2채를 삽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 내려오면 10채를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살려면은 지방에서 집 10채를 팔고 가 서울에 와야지 서울에 집을 한 채를 살 수 있는 이 왜곡된 구조를 신속히 고쳐야 될 것입니다. 사회연대 포럼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훌륭하시긴 하지만 현 정부에서 총리를 맡고 책임을 지신 분들이 과연 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것인가 관련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 현 정부 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재벌개혁 손도 못했습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서 손대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포스코에서 환경의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시켜내지 못했습니다. 포스코에 우리 노조 만들었던 노동자 세 사람이 해고됐다가 고법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연구소하고 대법이 끝나더라도 복직시키지 말자가 선언해서 아직도 답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야무지게 재벌개혁도 하고 금융개혁도 하고 부동산 문제도 제대로 하고 해서 중산층이 제대로 살 수 있고 서민이 살 수 있고 그리고 도농 간의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없앨 수 있는 책임 있는 대표를 뽑아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경북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동지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주신 우리 주관하신 장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연대 포럼 식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발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오신 이목희 지도위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진택 상가번영회 회장님, 그리고 윤영희 농민의 사무장님, 그리고 정清환경운동 사무국장님, 그리고 해고된 가운데서도 꿋꿋이 투쟁하면서 오늘 토론자로 나와주신 한대성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사회연대 포럼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년 전 이 자리에서 사회연대 포럼을 경북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 사회, 그리고 이 나라가 좀 더 튼튼한 기틀을 다지는 새로운 어떤 그 개혁과 변혁의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큰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 저 자신부터도 엄청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국 사태 터지고부터 저 자신도 회의감에 빠져서 굉장히 위축되고 움츠러들었습니다. 과연 이 사회는 진정 누구를 위한 사회인지, 또 누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외치고 부르짖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회의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이 시기가 오니까 또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 환경이라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사회, 노동, 농업, 환경,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소상공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피해가 있었고 우려가 있었고, 또 노동도 노동 존중 사회라 하지만은 실질적인 현장에서 노동 존중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뭐 환경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허심탄회하게 각자가 처한 조건과 현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하셔서 좋은 토론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제를 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님의 발제를 하겠습니다. 예, 포항은 제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참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세상은 좀 변하긴 했습니다만 뭐 또 안 변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때 고속버스를 타고 톨게이트를 지나 들어오면서 엄청난 압박감 같은 걸 느끼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노조 간부들 만나서 교육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하려고 내려왔던 건데, 그때 포스코로부터 받는 압박감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포스코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항해서 지적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감옥 들어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뭐 포스코하고 싸운다고 감옥 가거나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역시 포스코가 포항에서 누리는 막강한 지위, 그 다음에 몰상식한 행태, 뭐 그거는 노사관계에 미치는 게 아니죠. 환경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러나 난 그 태도가 옛날에 그 정말, 그러니까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막 해왔던 태도가 얼마나 변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코가 저런 태도를 갖고 있는 데에는 이 정부의 책임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참석해 주신 경북사회연대 포럼 회원과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사회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모두들 모여서 한마디씩 하고, 집안에서도 얘기가 많고 친구들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나에게, 우리 국민에게 왜 중요한가, 이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뽑아놨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욕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가 하면,
나나 우리의 일과 삶에서 평시에는 촛불혁명 이런 시대 말고 평시에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대통령 선거입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평시에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왔을 때 일반 국민들은 표를 행사하면 됩니다만 그래도 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대통령 선거를 보고 어떤 입장을 정하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각 있는 국민은 누구나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놨는데 이거는 뭐 표현은 좀 달라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제가 69년도에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했잖아요. 삼선 개헌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3학년들이 아무도 데모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2학년이 데모를 주동해서 우리 학교에서 기차역까지 한 3km쯤 되는데 학생들을 전부 몰고 역 앞에 와서 연좌농성을 하고 시위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으면 좋을까? 표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만 그때 생각과 거의 같은 겁니다. 서민 중산층의 일과 삶이 편안하고 따뜻한 나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꼽히는 나라. 남과 북이 화해 협력하고 평화 속에서 통일로 가는 나라. 이런 나라. 아마 강조점은 달라도 국민 누구나 이런 나라를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통령 선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한 사람을 대통령 만들었다고 이런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만드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든 각계각층에서 정말로 눈물겨운 노력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세상이 오겠죠. 그러나 이런 미래 비전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대통령입니다. 어느 누가 노력해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고 다른 선거하고 선거가 좀 다릅니다. 총선, 국회의원 뽑는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도의원, 시의원 뽑는 선거. 이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좀 떨어져 있는데 그때 국민들이 표를 찍는 관점은 현 정부가 잘하면 더 찍어주고 현 정부가 못하면 반대상 찍어주고 물론 어떤 경우에도 개혁 진보적 정당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후보 보수당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중간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는 겁니다. 정권이 잘하면 여당 찍어주고 정권이 못하면 야당 찍어줍니다. 이런 건데 대통령 선거는 이게 좀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런 것도 이 정부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 정부하고 계속 같이 있는 당이 뭔가 이것도 보지만 인물을 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인물을 보고 그 사람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을 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 하는 걸 본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런 거 별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데 2002년 대선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가 10%대였습니다. 아들 3명이 비리 혐의로 감옥 가고 이래서 지지도가 그냥 완전 추락했죠. 그런데 노무현 당시 후보가 그 불리한 조건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의 인물과 미래 비전이 사람들로 하여금 표를 찍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습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대통령 선거는 뭐냐? 세계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정당, 어떤 후보가 미래 비전을 잘 제시하는가? 나의 삶,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한다고 잘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할 것 같은가? 두 번째는 이쪽 당과 저쪽 당의 힘 차이가, 지지도 차이가 어떤가? 세 번째는 대통령 후보가 어느 쪽이 난가? 어떤 사람이 더 대통령감인가? 이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 미래 비전 제가 말씀드렸고, 세력 구도를 보면 지금 개혁 진보 세력과 수구 보수 세력, 개혁 진보 세력이라고 하면 당으로 여러분 말씀드린다면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이런 정도가 개혁 진보 세력이고요. 수구 보수 세력이라 하면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 정도입니다. 이게 대략 어떠냐? 대략 52대 48쯤이라고 봅니다. 개혁 진보 세력이 52라면 수구 보수 세력의 지지도가, 이건 뭐 시시각각 다릅니다만 총체적으로 보면 현 시점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저번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민주당이 대패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제일 큰 건 부동산 값이 폭등한 게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간 거죠. 무슨 짓을 하든 집 못 산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LH 사태가 터지면서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대선까지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될 거냐? 두 번째는 코로나 집단 면역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 보면 52대 48쯤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집값이 계속 폭등한다. 대선하기 어렵습니다. 대선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선진국 유럽은 집단 면역 되는데 우리는 계속 코로나 막 늘어난다? 그거 대선하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총선 때 민주당이 왜 그래 많이 얻었어요? 마스크 대란 났을 때 난리 났잖아요. 그때 투표에서는 민주당 180석이 아니라 120, 30석 얻었을 겁니다. 근데 마침 선거할 때 보니까 마스크 대란도 없어지고 환자도 싹 줄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2017년 대선에 문재인 41.1, 홍준표 24.0, 안철수 21.4, 유승민 6.76, 심상정 6.17.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당시는 제가 볼 때는 55대 45쯤 됐습니다. 개혁 진보 세력이 55, 45. 그런데 문재인하고 심상정 합쳐봤자 47.26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유승민 이 사람들이 출마를 안 했으면 이 표가 다 홍준표한테 갔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이 출마 안 했을 때 물론 홍준표 후보한테 더 많은 표가 가지만 문재인 후보한테 올 표도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이 정용건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수구 보수 세력,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이게 천년만년 그냥 하는 거죠. 왜? 그때 세력 구도를 보면 확실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대략 보면 97년 대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97년 대선은 43대 57쯤 됐다고 내가 분석하면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여러 가지 지표와 자료를 갖고 분석한 건데 43대 51쯤 됐습니다. 김대중, 우리가 43, 저쪽이 57인데 김대중 후보가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IMF, 준비된 대통령, DJP 연합, 이인재 후보의 출마,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던 결정, 이 합쳐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 걸 타는 거죠.
2002년 대선은 45대 55쯤 됐습니다. 근데 노무현 후보가 이겼습니다.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옛날에 저쪽을 많이 지지하던 충청도 표를 우리 쪽에서 확실하게 획득했죠. 충청도 표는 원래 당시로 말하면 신한국당 표가 훨씬 많았는데 비슷하게 됐죠. 그 다음에 노정, 그 다음에 이해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등 결점, 이런 걸로 이긴 겁니다. 이제 그렇고요. 인물을 비교해 보면 후보를 비교하는 겁니다. 대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혁 진보 세력 쪽에서 거론되는 후보가 종합적으로 보면 수구 보수 세력에서 거론되는 후보들보다 인물이 낫다. 인물 면에서 낫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은 어떤 사람을, 어떤 대통령 후보를 어떤 기준으로 지지하고 투표합니까? 물으면 여러 가지로 대답합니다. 국민들은. 또 잘난 척하는 무슨 정치학 교수나 정치부 기자들은 그 생전 공부도 안 하고 술만 먹던 머리로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후보가 좋은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후보가 좋은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 당선된 분들 보면 좋은 강렬한 이미지 가진 사람이 반드시 큰 정당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 2002년도 민주당 경선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당시에 이인재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경선을 시작할 때 이인재 후보의 지지도는 30%쯤 됐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는 3%쯤 됐습니다. 근데 노무현 후보가 됐잖아요. 왜 됐을까? 그 대선 경선하기 1년 전쯤에 제가 노무현 당시 부총재를 만났어요. 다른 얘기를 한참 하다가 노 부총재가 나보고 이 위원장, 내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누가 됩니까? 나보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 쏘고라 하니까 모르죠. 내가 그랬더니 제가 됩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제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으면 당신이 안 될 거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하면 당신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노무현 후보가 하는 말이 자기가 후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이 택도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설명을 했어요. 노무현은 전략의 천재입니다. 사실은 뭐 이상한 소리 안 해도 되는 건데. 자, 이인재 후보의 이미지는 뭐예요? 젊은 노동부 장관. 대통령 후보 하려다가 안 되니까 뛰쳐나와서 당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사람. 그리고 빙빙 돌다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무릎 꿇고 온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무현은 뭡니까? 군사 독재와 싸운 사람. 3당 합당에 반대한 사람. 떨어질 줄 알면서 지역주의를 깬다고 부산에 가서 4번인가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퓰리처 상이라는 유명한 언론에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받은 기자는 필생의 영광인데 월남 당시 베트남 전쟁 당시에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이 있습니다. 미군이 마을을 폭격해서 불바다가 됐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한 10살 남짓된 여자아이가 뛰쳐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당시에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그것보다 더 웅변해주는 사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진 하나 강렬한 거죠. 뭐 박사가 무슨 세계적 석학이 나와서 전쟁이 어떻고 보다 그 사진 한 것으로 전쟁은 하면 안 되는구나. 전쟁은 비극이구나. 애들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7년 민주화운동할 때 6월 항쟁을 할 때 노무현이 부산의 국민운동본부 상임 집행위원이었어요. 집행위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최루탄을 엄청 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인데요. 하루 종일 데모 다니는데 35 먹은 저도 기운이 빠져서 저녁에 되면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체류탄 가스를 얼마나 퍼부으니까. 근데 부산에서 시위를 하는데 체류탄을 완전히 그냥 덮어 씌워놨는데 다 도망갔죠. 못 견디니까. 그 8차선인가 10차선 한가운데 딱 앉아있는 노무현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책상다리하고. 그 사진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거를 본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한 장의 사진이 그냥 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참여하는 순간 좋은 강렬한 이미지가 확 살아나고 그 노무현이 이인재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선거에는 미래비전, 세력구도, 인물비교 말고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집값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집단 면역이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가 만약에 값이 계속 폭등하고 코로나19가 찬 거라면 민주당이 뭐 회복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대목과 관련해서 내가 보면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김진표 등이 주도한 종부세, 양도세 완화안이 결정됐습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을 망치고 대선을 망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좀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재산세는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적습니다. 선진국에는 보통 재산세 실효세율이 3%쯤 됩니다. 10억 재산 가진 사람 1년에 3천만 원 세금 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뭐 보통 60억 70억 하잖아요. 그런 아파트 서울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2억 세금 냅니다. 매년.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게 저런 일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 지금 그렇잖아요. 저거 작년에 시행도 안 해본 거예요. 작년에 법 만들었고 시행도 안 해보고 후퇴하잖아요. 그럼 그러죠. 아이고 그래 그 내가 봤더니 꽝이다. 너희들이 하기는 뭐래. 계속 집값 오르겠죠. 그래서 저게 난 송영길 등이 민주당과 대선을 아주 어렵게 만든 그리고 저거는 난 주장합니다.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야 하고 만약에 저게 원하는 대로 국회 심의되면 국회의원들 너희들 반대해라. 이거 왜? 대선을 위해서 그렇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집단 면역은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워낙 코로나 발생 이 인구당 비례하면 워낙 적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도 잘하는 게 있지만 국민들이 참 훌륭하게 방역에 협조를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유럽 같은 데 가면 마스크 못 쓰겠다고 난리치고 데모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국민들이 다 마스크 쓰라면 쓰고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않고 물론 젊은 애들이 이따 가면 사고도 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는 이대로 가면 뭐 11월, 12월엔 집단 면역은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냐 마느냐가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7년 대선에서요. 인물을 잠깐 설명해 보면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죠. 탄핵 부의 선거니까. 그런데 문재인 하면 뭐가 떠올라요? 노무현의 친구. 여러분 언론이 그걸 여러분 잘 안 보시는데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라는 걸 합니다. 1년에 한 번쯤 해요. 2012년 대선 때 전현직 대통령 이전에는 2008년 이전에는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를 하면 박정희가 한 60대였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나머지 사람들은 뭐 조금 있었어요. 2012년 대선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40,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이었어요. 2017년 대선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호감도 50%, 박정희 전 대통령 호감도가 2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친구, 노무현의 비서실장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국정운영 경험, 청와대에서 나라를 경험해본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노동인권 변호사 하면서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홍준표 뭐가 있어요? 소수가 알지, 모래시계 검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막말. 그렇잖아요. 안철수 뭐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알지. 컴퓨터 백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서울시장 나서려다 그만두고 당 만들려다가 민주당과 합치고 그러다가 또 문재인 비난하면서 탈당했다가 또 당 만들었다가 또 바른정당과 합쳤다가 또 그거 깨고 이렇잖아요. 그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는 대선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 되기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론되는 후보들을 놓고 제가 말한 기준으로 여러분이 평가해 보면 돼요. 민주당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국민에게 주는 좋은 강렬한 이미지가 뭐지? 보고 이 사람은 뭐지? 비교해서 좋은 강렬한 이미지가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우리가 어떤 후보를 지지할 때 대략 이런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가, 이 후보가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아예 없으면 뭐 소용이 없잖아요. 당선 가능한가. 그 다음에 이건 뭐 우리 그 노동조합 간부를 상대로 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노동자 뭐 옛날 말하면 민중의 정치 세력화에 도움되는가. 노동자, 농민, 뭐 서민 이런 정치 세력화에 도움되는가.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지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뭐 노동, 농민,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활동도 하고 뭐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의 조직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계층에 특화된 홍보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승리에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기 저 포스코 노조뿐만 아니라 농민 운동, 환경 운동, 그다음에 또 여기 그 포항의 특별한 문제인 그 해수욕장 상가 번영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는 그게 뭐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큰 내용, 구체적 방향, 뭐 두세 개, 한두 개 이런 게 정리가 된다면 민주당 후보하고 우리 사회연대 포럼이 나서 협의를 통해서 그걸 정책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걸 실현하려면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정부에 어디인가 가 있어야 됩니다. 맨날 어디 정부 사람 찾아다니고 국회 찾아다니면서 맨날 하소연만 해서 뭐 되는 게 없죠. 이런 뜻을 가지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가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 나라의 미래 비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우리가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데 이번 대선이 도움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금을 접수하시다가 오늘 특별히 그 포항에 2년하고 2년 좀 깊어서 미염을 드시고 내려오신 이목희 그전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여기 토론 하실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장례 정리할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DJ 그 선거 때 이거 TK 득표율이 10% 미만에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TK 쪽에서 한 20% 뭐 한 중반 뭐 이렇게까지 지금은 올라갔는데 이것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차기 정부에서 차기 대선에서 다시 DJ 득표율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적 민심이 좀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10년 공든탑이 다 무너졌다고 그렇게 자괴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주위에 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역사는 그 진보돼야 되고 강물은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이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진택 그 회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예, 영일대 상하번영의 이진택입니다. 저는 오늘 뭐 토론보다는 이 자리에 좀 하소연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현 이 정부 문재인 정부 그 탄생할 때에 저는 그 전에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보수입니다. 보수고 제가 그 유중건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 유중건 변호사가 찾아와 형님 그 문재인 후보가 내 경기대 법대 선배님인데 형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야 임마 니내 야당 저 특히 그 보수인데 니 그 내가 그 어떻게 돕노? 그러니까 저를 보더라도 문재인을 보지 말고 저를 보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저는 그 참 강인수위도 그 가니까 우리 북부지구에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중원이하고 강인순이가. 그래서 좀 뭔가 한번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보수적인 이 입장이 있는 사람도 한번 뭔가 변화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재인을 찍으면 좀 변화가 안 있겠나.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래 믿고 남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저는 그 운동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지금 와 계신 장진학 이사님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 나를 보고 문재인을 보지 마라. 내가 유중거를 보듯이 이진택을 보고 한번 도와가지고 우리 문재인을 뽑자. 내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나는 잘할 줄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매일 첫날 만날 적폐청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은 그 검찰 개혁 이래가지고 시간 소모를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그 우리 이목희 그 일자리 창출 부위원장도 말씀해드렸지만 저희들이 저는 진짜 긍정적인 검찰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검찰도 개혁이 돼야 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마 경상도의 보수적인 사람들도 개혁이 돼야 된다고 봤을 겁니다. 그러면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개혁의 중심을 하락하는 사람들부터 똑바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편부터 쳐야 되는데 울산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편들은 범법 제대로 된 사람들은 하나도 수사를 안 했어요. 그래야 무슨 검찰 개혁합니까? 검찰 개혁한다 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시민들이.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자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사회연대에서 제가 한다 하더라도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들부터 숙청할 수 있었으면 검찰 개혁은 성공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편은 다 조사 안 하고 남은 편만 조사하려고 하니까 이게 검찰 개혁이 맞습니까? 검찰 그 개혁을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어떤 이 사회연대 포럼이나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시는 문재인 같은 후보자를 뽑아서는 안 된다. 진짜로 자기 것을 내려놓고 가장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가장 오른팔 버튼 칠 수 있고 자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만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 이 적폐청산하고 검찰 개혁한다고 우리 시민 경제들은 지금 자영업자는 반죽이 났어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오기 전부터 경제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거기다가 최저임금 인상 이거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다 올라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몇천 원 하면서 물가는 몇 프로 올랐냐? 한번 생각해 보시오. 위에 계시는 분들. 최저임금 조금 인상해가지고는 물가는 10% 20% 올라갑니다. 그 최저임금 인상하면 뭐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소수의 어떤 서민들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시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물가 인상시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하다 보니까 사람들 구하기 힘들고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중에 한번 나가보시오. 거기다가 코로나 왔습니다. 코로나 와가지고 비대면에 시간 제한 이래 해가지고 나는 다른 거 정치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진짜로 죽지 못해가지고 자영업 겨우겨우 하루하루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휴업 내고 휴업 못 내는 사람들 폐업합니다. 야간 도중합니다. 여기 포항에서 제일 땅값이 비싸고 한 데가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집세 제일 비싼 데가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자, 정부에서 주인들이 집세 감면해 주면은 세금 혜택 주겠다 했습니다. 그 위원장님 특히 잘 들어주시오. 집세 500만 원, 600만 원 합니다. 청청이 다 있는 건물 주인들이 집세 깎아주면은 세금 혜택 준다 하니까 해줬어요. 세금 얼마 깎아주느냐? 그 사람들은 세금 집주인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깎아주니까 세금 150만 원 이상은 안 깎아줍니다. 안 해주, 적용을 안 해준다. 건물 주인들한테 정부가.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건물 주인들도 거기에 동감은 안 하고 적당하게 할 건데 세금 신고할 때 이렇게 되니까 그것 가지고 또 야단입니다. 세입자들한테 이거 독박 썼다고 이런 실태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과 민과 이 전혀 일치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시키 좋습니다. 그럼 카드 수수료 실어가지고 카드 용지 안 갖다 줍니다. 인하시키 줬다고 알고 계십니까? 자영업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카드 용지값 받아가요. 인하하면 뭐합니까? 카드 용지값 주면 카드 인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카드 수수료 말로만 하는 겁니다. 말로만. 제발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연대 포럼에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만은 두 분 다시 안 쏘려고 하면은 진짜로 개혁적인 정치를 해나가고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다시 개혁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올바른 정치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또 지금 또 늦지 않았지만은 자영업 하는 사람이나 농민들 진짜 피땀 흘립니다. 이게 큰 정치를 내가 큰 비전을 내가 나라가 잘 살게 해가지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깨끗해야만이 된다. 자기 측근들이 다 깨끗하면은 검찰 개혁도 잘 될 것이고 유통 과정이나 이런 것을 잘 해가지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정치가 가장 잘하는 정치입니다. 농민들 농사 잘 지어가지고 100원짜리 팔면은 그게 유통 과정 몇 번 걸쳐보면은 소비자들은 1,000원에서 묻습니다. 그런 과정 이런 거 잘 해소하고 영업을 어떻게 하는데 자영업자들 참 진짜로 뭐가 건지러운지 그걸 잘 알아가지고 해결해 주면은 그게 정치 잘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뭐가 그 대단히 뭐 큰 걸 해가지고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좀 양심적이고 바르고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인을 사회연대 포럼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뭐 발굴하기보다는 좀 해가지고 참여하고 해주시면 좋겠다. 예. 연설을 해주신 이인택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국민들은 금자 쉬고 배불러야 왕을 칭송한다. 국민들이 배고프면 추우면은 어떤 성인군자도 이겨낼 군자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 윤영희 사무장이 노동 부분에 대해서 농업대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 죽장에서 사과와 조그만한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윤영희입니다. 농사 지은 지는 지금 원래 9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포항시 농민의 서부지에 사무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토론회가 있다고 느꼈는 그대로를 한번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 저는 솔직하게 그냥 제가 8년 9년 농사 지으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적어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농민입니다. 농민의 자세는 내가 짓는 작물의 성질을 잘 알아내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한다입니다. 농사 규모는요, 사과나무가 800그루고 하우스 2동 70평 정도 돼서 총 한 2,400평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가에 있는 기계는요, 풀을 베는 예초기가 있습니다. 예초기는 이래 정부 보조 받고 어쩌고 하더라도 이게 1,400만 원, 내 돈은 1,000만 원 들어야 됩니다. 약치는 기계 이거 보조 못 받습니다. 몇 년 동안 순번 꼽아놔도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까운 한성 기계에 가서 약치는 기계 SS기를 1,000만 원에 샀습니다. 트랙터 200만 원, 관리기 100만 원, 저장창고 1,200입니다. 고추 건조기 170만 원, 전동가위 130만 원, 사과 선별기가 또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 중고로 샀습니다. 저희는 중고 인생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데 대략적인 비용은요, 1년에 대충 다른 거 큰 작은 거 다 빼고도 농약값이 한 3,400만 원 정도 들고요. 가을 되면 반사 필름을 깔아야 됩니다. 그게 한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박스 값은 개당 650원에서 지원을 해줘서 개당 650원이고요. 박스 안에 들은 골판지라든가 거물망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사고요. 그래서 원래는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봄에 사과 적가할 때 12명 사람을 썼습니다. 1인당 8만 원이고요. 오전 7시에 와서 오후 5시 대가 마칩니다. 점심시간 1시간, 간식 시간 하고 하면은 8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사과 수확 시기에도 한 12명 정도는 서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인건비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보험을 넣습니다. 보험은 국비, 도비, 시비 모두 합쳐서 저희가 내는 돈이 한 160만 원 됩니다. 사과나무 사과 개수를 보통 저희가 만약에 200개를 달았다 그러면
이거 뭐 200개 좀 해갖고 보험해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몇 년에서 몇 년 사이는 90개다, 100개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에 만약에 뭐 300개가 달렸다. 근데 태풍으로 100개가 떨어졌다. 이건 아예 안 되는 거죠. 90개부터 시작하니까 내 나무에 150개가 달려갖고 만약에 50개가 떨어져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발언을 할 수 있다거나 뭐를 얘기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나마 진짜 태풍 작년에 저희가 220주가 있는 중간밭에 600평에 사과가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15kg짜리 컨테이너로 200상자밖에 못 땄습니다. 그러면 한 나무에 한 상자를 따는 게 되는데 거기 보험이 저희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보통 한 나무에 3상자, 4상자는 따야 되는데 그 600평에 600상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200상자 나왔습니다. 보험은 그러면 300만 원 나오면 완전 적자잖아요. 그럼 이것도 받았다고 3년 정도 되면은 수가가 낮아져서 계속해서 혜택이 적어집니다. 그래도 저희는 저 작년에 뭐 어쨌든 간에 직거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총 수입이 다 하고 다 판매 수익을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4천만 원에서 뺄 거 빼면은 3천만 원도 안 되겠지요. 근데 고정적인 인력을 한번 보면요. 1인 제입니다. 저는 하루에 8시간씩 300일을 일을 합니다. 365일 중에 300일을 일을 하고요. 저희 남편은 365일 중에 하루에 4시간 일을 합니다. 와 4시간인지 궁금하시죠? 다른 일 합니다. 못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는 농협 공판장, 안동 공판장, 첨가물 도매센터, 뭐 박계약, 개인 첨가물 상해, 직거래 이렇게 농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농민의 복지를 보면요, 죽장은 기계나 포항까지 와야 병원이 있습니다. 목욕탕은 있지만 지금은 공사한다고 문을 닫았고요. 보건소도 있지만 보건소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에 다 지원 가버려서 문을 닫았습니다. 약국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농민들의 사고는 저희가 농사지으면서 작년에 저희 조직부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산에 좀 가파른 산에 농사를 지으시는데 SS기를 몰고 가시다가 늘 가는 길인데 핸들을 놓쳐갖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그 농기계 오작동과 불발로 인한 사고라든가 벌, 뱀, 뭐 진드기 여기에 대한 거 119 저도 한번 실려갔고요. 남편도 한번 실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뭐 그래도 공기 좋은데 잘 사나? 그 우리 마을 해관에 있는 아줌매들 보면 65세 이상은 무릎하고 허리 수술 안 했는 분이 없습니다. 마을 해관 회의 가면 다 그 목욕탕에 있는 의자에 다 앉아 계세요. 땅바닥에 못 앉으십니다. 그리고 남자도 65세 이상 되면 무릎, 허리, 어깨 수술 다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농기계 작동으로 안전사고로 사망사고도 잦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농업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퇴비 수량도 많이 죽었고요. 그러다가 뭐 조그만 거 앞에 뭐 길 하나 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어쨌든 시의원님께 잘 비갖고 이래 해야 시의원이 뭐 요 세면도 좀 해주고 요 좀에 돈 좀 주고 뭐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하루 일과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침 6시에 저는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서 농산물 밴드를 한 2-3곳 제가 합니다. 농산물 밴드에 오늘 농산물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댓글 달리기도 하면 수시로 그때부터 계속 네 얼마입니다. CJ 택배로 보냅니다. 뭐 잘해줄라 뭐 내줄라 댓글 다 달아야 됩니다. 안 달면 난리가 납니다. 전화 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마치는 시간은 밤 10시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는 로컬 푸드에 또 가지고 갈 물건들을 포장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다들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뭐 그냥 씨앗만 뿌리면 나나? 그게 또 아닙니다. 열무나 얼갈이들은 30일 되어야 수확을 하고요. 뿌리 채소는 60일입니다. 우리가 겨울 배추, 김장 배추는 120일이고 무는 90일입니다. 그럼 사과는 며칠이냐?
사과는 사과가 4월에 꽃 피어서 180일 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뭐 먹고 사노? 그 중간에는 그래서 저희는 뭐 다들 일도 좀 다니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70평의 그 하우스에다가 돌려짓기로 이것저것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유독 피곤한 이유가 4월 말쯤 돼가 제가 무를 심었습니다. 로컬푸드에 산림조합 로컬푸드에 넣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무를 뽑았는데요. 지금 이제 포항도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가 2개밖에 안 팔렸어요. 한 개 1,000원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농협에 갔다가 다행히 또 농협에서 한 개에 800원에 팔아준다 해서 50개를 해갖고 갖다 주고 오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 상인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뭐 아들 키아가 군대 다 보내고 보험 다 넣고 뭐 다 하잖아요. 세금 다 내고 일일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 기본적인 그 국민에 대한 예의는 좀 지켜주시고요. 어쨌든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그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주신 윤영희 그 농민의 사무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 환경 부분을 갖고 그 포항 환경운동연합 정친기 그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환경운동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정침귀라고 합니다. 뭐 제가 환경운동을 하게 된 건 뭐 환경에 뭐 잘 알고 뭐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사실은 낙하산 비슷하게 활동가로 시작을 한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잘 모르면서 덤볐던 이 환경 문제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생각은 포항에서는 포스코에 대한 문제 제기, 포스코의 환경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는 환경운동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뭐 저희 그 환경운동연합이 활동을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더더구나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맞지 않은 그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하고 뜻이 맞지 않다라고 4대강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탈핵이니 이런 문제가 많은 시민들께는 그렇게 와닿지 않고 또 내 생각하고 다르고 쟤들은 왜 저러나 몰라 싶을 정도로 크게 뭐 주목을 끌거나 했던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항에서 환경운동을 한다는 것은 노동과 환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축이 포스코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 아래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호시탐탐 포스코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환경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잘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통령 그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한 8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조금 관심 있는 그 매체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저희 환경운동연합의 그 월간지 함께 사는 길에서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 또 뉴스에도 일부 나온 걸 봤는데 환경 정책에 대한 공약 이행률을 조사한 그 통계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1부터 10번까지 여러 부문별로 했는데 나누어서 이제 공약 이행에 대한 문재인 미터라는 사이트에서 그 조사를 했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제가 환경 부문으로서 이행률을 봤을 때 그 공약 완수율이 20% 이하다라고 평가를 했답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뭐 지체되거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환경정책은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이고 또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문제는 그대로다. 그래서 그 보를 개방하지 않고 보를 처리하는 방안을 여전히 내지 않았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행하지 않은 문제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매체는 시민환경연구소라고 환경운동연합의 부설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또 역시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환경정책에 대한 그 이행률을 물은 결과 뭐 전반적인 이행 수준은 보통 이하다 이렇게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4대강 재자연화 뭐 이런 문제를 굉장히 핵심 그 과제로서 삼았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한 건 너무나 없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죠. 뭐 탄소 중립을 말로는 외치면서 신공항을 도대체 왜 만드느냐에 대해서 응답자의 65%가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 말 뭐 흔히 레임덕 그러는데 임기 말 몇 달 안 남은 시기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그 핵심 공약들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이건 뭐 사실은 기대도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관시켜서 비교적 최근에 지역에서 환경 현안으로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고로 분리더 무단 배출권을 통해 본 환경 문제입니다. 2019년 4월에 포스코 고로에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라는 게 KBS 보도로 나가면서 저희가 포항에서 사실은 사회연대 포럼의 도움을 받으면서 바로 제일 먼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했고 그 이어서 광양과 당진에서 더 잇따라 고발도 하고 이게 문제 제기가 됐고 한데 이것이 사실은 조업정지 10일에 굉장히 중요한 위반 사항이다라는 게 지적을 받고 그 행정처분 사전 통지도 받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아주 거센 역풍을 맞게 됩니다. 경제 논리로 우선이 됐죠. 뭐 고로에 불을 끄면은 수천억의 손해가 난다. 각자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를 판단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저희 그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법대로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각 지자체가 냉정하게 이것을 평가해서 그 행정처분의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환경부가 뭐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뭐 활동을 2달 동안 했고 결국은 포스코는 뭐 용광로에 불을 조업 정지를 당하지도 않았고 그냥 허가 신고만 했어요. 허가 신고하면서 이 작업에 면제를 이 행정처분을 면했고 그 동안에 50년 동안 해왔던 무단 배출 행위가 면제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저도 뭐 이 공정을 제철 공정을 모르면서 어렵게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제기했던 문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서 사실은 한때는 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좀 속이 상했었어요. 뭐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고 지역에서 사실은 그 포스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나 이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게 끝이 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뭐 우리가 그나마 믿었던 민주당 내지는 뭐 지역 사회들의 뭐 조롱거리 어떤
뭐 이런 뭐 천지도 모르고 떠든다 이런 식의 그 비난을 받았고 지역 언론들도 일제히 어떤 경제 논리로서 포스코를 살리자는 쪽으로 이제 어떤 내용도 씻지 않았고 지역에서 그런 경험을 물론 뭐 한두 번 한 건 아니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엄연한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자괴감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환경부의 어떤 민간협의회의 권고 사항으로서 이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지만 광양과 당진에서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근데 포항에서는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포항에서는 민간협의회를 꾸려라, 시민들과 소통하라라는 권고를 아예 무시하고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런 상황을 겪다가 그나마 최근에 제가 약간의 위안을 받은 건 이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제기했던 뭐 포스코의 그 대기 오염물질 배출 문제가 이제 불투명도 20%라는 아주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규제를 앞으로 이제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것으로 의미가 있고 물론 고로 분리더에 배출되는 것이 전체 제철소 안에서는 쇠발의 피다, 그래 뭐 빙산의 일각이다.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포항 제철소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들, 뭐 각종 환경 오염 물질들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겨우겨우 하나 알아낸 걸 이런 식으로 제기를 했고 엄연한 조업정지 시비르라는 아주 중대한 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나 기업은 이걸 아주 가벼운 일로 허가신고로서 면제받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울컥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기억될 만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이제 그 약간의 변화는 왔기 때문에 조금은 위안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계기로 본 포스코의 환경 문제는 이 당사자들,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같이 나서야 되는 문제고 같이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결국은 투명한 정보가 공개돼야 되고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나서야 되고 피해자를 찾기를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한 50년 동안의 건강 영향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 대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포스코는 또 오투기장을 건설한다고 그 해수부로 안 되니까 산잡으로 사업 제안을 해놓은 상태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이제는 더 이상 포항 시민들이 포스코 하는 대로 가만히 지켜보지만 하지 말고 호락호락하지 않게 하더라도 환경적인 피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 무작정 자기들이 경제 논리로 아니면 어떤 그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쉽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문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건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통합 물관리 문제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어제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그 환경연합 대대적인 집회를 하면서 왜 4대강 제자연화를 하지 않느냐, 빨리 보개방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촉구를 하면서 뭐 이게 결과는 뻔하지만 치수원 다원화 이런 문제로 치수원 이전으로서 지금 뭐 사실상의 마무리는 됐고 현 정부에서 더 이상 4대강 제자연화에 대한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뭐 단지 문재인 정부를 믿었던 게 뭔가라는 회의를 너무나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겠다. 환경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 중요한 공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4대강 문제,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4대강 문제, 보개방 문제에는 손도 대지 못한 현 정부의 어떤 무능하고 안일한 태도에 정말 많은 그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마치 민주당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막연히 믿었던 부분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진영 논리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바로 나는 환경운동을 하고 나는 농민이고 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저 정책이 과연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합당한 후보를 지지를 해야 될 문제이지 어디에 어떻게 휩쓸려야 될지 모르고 그냥 진보니까 보수니까 나는 보수니까 나는 진보니까 라는 입장에서 후보를 선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심을 우리가 제대로 잡고 선거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여성 동지들이 그 말씀하실 때마다 괜히 또 울컥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그 고생하신 정진기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로 불이덕근으로 해가지고 그 환경운동연합과 사회연대 포럼에서 고소를 하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가서 이 문제의 그 중대성과 시급성을 설명을 하고 그 조치를 파행을 받았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민주당 그 지구당 위원장들이 고로 불이더 불 거면 포항 경제 망친다는 이런 개나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그 포항 시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에 안중함이 없고 오로지 고로 불 거면 포항 경제 사달란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 민원도 넣고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그 역시 포스코는 핵이 좀 다르는구나. 같은 민주당이라도 같은 정권을 지지해도 한쪽은 고발하면 한쪽은 무마 시기를 끊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제하게 느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오늘 이 자리에는 포스코 오투기장 반대 대책위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지금 원래 내년부터는 포항의 가장 큰 이제 화두가 포스코 오투기장이 아니겠나. 오늘 이 자리에서 포스코 금속 포스코 지혜하고 오투기장 대책위하고 서로 상황과 입장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포항 시민이고 포스코도 살아야 되고 포항 시민도 살아야 되고 서로 같이 공생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돼서 하는 그런 작은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토론의 마지막 주제로 한대전 포스코지회 수석 부의장님이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수석 부지회장 한대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노조를 2018년도 9월 16일에 최초로 민주노총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많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해보니까 요즘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게 정치 선거철만 되면 노동 존중하고 노동자 존중하고 아까 농민들 이제 자영업자들 서민들 위하는 정치에 가는 것 같은데 되시고 나면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게 전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설립하고 4개월도 안 돼 가지고 그때 참가했던 임원 3명이 이제 해고됐습니다. 현재까지 해고 상태에 있고요. 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고등법원 2심에서 승소를 했고요. 이제 대법원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고 대법원 판결 나더라도 절대 입사를 시켜주지 않고 이제 벌금 내더라도 버티겠다. 지금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노동 존중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나 이런 데서 지금 사실은 좀 이걸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조금 실망이 큽니다. 상당히 크고요. 또
오늘 환경연합이나 포항 시민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좀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희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도 보면 저는 포스코 안에서 이제 기계 정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파이닉스, 이파이닉스도 제가 직접 이제 준공을 하고 플랜트도 하고 이제 자재 구매나 입찰 같은 것도 다 이제 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죠. 그래서 포스코 이제 임원들이나 회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고, 똑같이 또 내부 사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좀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막 이렇게 저 노동조합 하면서 이제 고발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뭐 수백 건의 고소 고발 당해서 뭐 조금만 하면 다 고발해요. 무조건 명예훼손이든 뭐든 다 고발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좀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 때 가장 보면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매출이 67조고 순이익이 뭐 8조씩 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데 실제로 포항에는 그렇게 투자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항 시민들한테 딱히 그렇게 해주는 것도 없고요. 근데 뭐 수도권이나 이제 정치권에서 원하는 사업은 아주 잘해주더라고 보니까요. 최근에도 중소기업 그 장관 만들 때도 보면은 그 포스코에서 엄청난 돈을 그 저희가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좀 정권의 뭐 전리품 다음 이제 회장 더 연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데만 좀 급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뭐 생긴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제 포항 시민들과 함께 또 포항과 함께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조도 같이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포스코 이제 실태와 현황 보면 ESG를 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바이러먼트 부분에 해당하는 포스코 환경 문제에 보면요, 저희가 이제 공정을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샘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뭐 단순 샘물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보면 이제 화학 공정이 상당히 많아요. 한 60-70% 이상은 화학 공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철광석이 이제 배로 수입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연탄이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유해 화학 물질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코쿠스 공정입니다. 유연탄을 건류 작업을 해서 이제 코쿠스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수스로 만드는 그런 공정에서 이제 조경류가 발생하고 타르나 그 니코틴, 벤젠 같은 그런 유독 물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시옷가스로 발전을 합니다. 부색가스 발전을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흑연이나 요게 이제 보면 지금 2차 전지 소재로 쓰이는 원료예요. 그래서 이제 케미칼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로가 지금 4개가 1, 2, 3, 4 고로가 있고 파이넥스 2고로, 3고로 하면 고로가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요게 사실 고로기도 하지만 발전소이기도 해요. 석탄 화력 발전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석탄이 67%, 그다음에 코쿠스 40%에서 이제 쇳물을 녹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화력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 발전이 한 80%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강 공정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쇳물을 이제 그 쇳물로는 사용을 못 하고 자동차 예판제나 여러 가지 이제 맞게끔 이렇게 다시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량의 이제 뭐 결정형 유리교산이라든지 이제 미세 물질이 이제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요. 또 여기 이제 유독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코일 같은 거 말려가지고 철판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철판 냉연제가 나오면 바로 쓰지는 못해요. 염산이나 황산에 한번 담갔다가 나옵니다. 산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염산, 황산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이제 날리죠. 이 과정 자체에서 이제 화학 그런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공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나 또 특히 또 그렇게 상세하게 교육을 잘 해주진 않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만 받고 얼른 이제 저희 안전교육 같은 거 해보면은 이제 얼른 교육하고 막 빨리 사인하고 도장 찍고 빨리 회식하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의 항상 지금도 뭐 그런 방식이고요. 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포스코 보면 이제 설립 포스코가 54주년인데 이제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보면 이제 직업성 질병으로 이제 상해성 질병 말고요. 이제 질병으로 이제 산재 판정 받은 분이 4분밖에 안 계십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2019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직업성 질병 실태를 조사하고 이제 일과건강팀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연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3명의 노동자가 그 역학조사 없이 보통 이제 한 역학조사를 2, 3년씩 정도 해야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심의를 넣고 바로 2, 3개월 만에 이제 산재 승인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공정으로 봤을 때 근로복지공단하고 이제 여기서 인정을 한 거죠. 인정했다는 것은 포스코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
그래서 이거는 역학조사도 필요 없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런 공정에서 이런 유해 물질이 나오니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해서 역학조사 자체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이제 10년 동안 했을 때는 이제 몰라서 못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또 집단으로 하고 이렇게 노조에서다 이렇게 많이 낯서니까 이렇게 좀 쉽게 된 부분인데 그만큼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안전공단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특히 알고 있는데 좀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광양제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그 작업 환경 측정 그 이제 공장 이제 특별적으로 했는데 보면 이제 작업 이제 환경 측정을 조작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19년도 4월에 이제 광양제초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포스코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제 내부의 작업 환경 측정을 할 때 국가에서 인정된 측정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 그렇게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돈을 주고 포스코에서 그 업체에 줘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이 측정 결과가 환경부로 가다 보니까 그건 당연히 조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올리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그 포스코 내에 있는 에이릭스라는 환경 측정 업체예요. 그래서 광양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포스코도 그렇고 포항제철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고발당해서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지 않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직업성 질병으로 3명의 노동자가 이제 역학조사 없이 이제 산재 승인이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회사에서 변론해 놓은 게 있어요. 이 3명은 이제 평상시에 흡연을 했고 뭐 이런 사람이 개인 이제 당뇨나 이런 질병이다. 우리랑 관계없다. 그리고 거기도 뭐라고 써놨냐면 포스코에서 작업 환경 측정했는데 단 한 번도 54년간 기준치를 오버한 적이 없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저희 맨날 묻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측정하는 사람이 회사가 돈을 주어서 측정을 용역을 주니까 데이터 오버되면 버려버리고 다시 또 찍으면 되는 거야. 나올 때까지 정상될 때까지 맞춰서 아니면 공장 안 돌 때까지 찍으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거 뭐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제도 측정하지도 않고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노동조합에서도 이제 그 국회의원실에 입법 추진을 좀 하자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측정을 회사에서 돈 줄 게 아니라 노동부에다가 돈 공탁했다가 나중에 뭐 돈을 따로 주든지 이렇게 뭐 제도화 해야지. 이렇게 해주면 사실 마음대로 측정 다 조작하고요. 그 전에 이제 직업성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피해 갔을 겁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소셜 부분인 이제 포스코 사회적 책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최정우 회장이 취임하고 최정우 회장이 18년도 취임을 하고 16명의 노동자가 이제 원화청 노동자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요. 최정우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역대로 가장 많이 이제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회장 가는 코스가 보통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 전문가예요. 재무나 감사, 행정 쪽 전문가세요. 그래서 현장도 잘 모를 뿐더러 현장과 소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재무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제 최정우 회장이 연임하고 이렇게 하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쇳물을 뽑는 과정에서 그 설비가 6개월 정도 또는 1년 이렇게 노후가 되면 그때그때 수리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돈이 뭐 수천억씩 들어가겠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걸 뭐 재무 전문가니까 안 하면 되죠. 그럼 안 하면 이게 수익으로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 그 과정에서 이제 노후된 설비를 제때 안 고치면 노동자가 죽겠죠. 설비 사고가 나고. 그래서 최근에 연이어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도 똑같아요. 가동 중 설비에 죽은 겁니다. 왜냐면 기계가 돌아가면 세우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는데 수리하니까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생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속으로 3번이나 죽은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뭐 특감한다고 했는데 그분들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뭐 우르르 몰려갔다가 갔다가 벌금만 때리면 그만이고 벌금 얼마 내면 그만이겠죠. 뭐 수십억 해봐야. 근데 그분들도 가면 고용노동부에서 그 근로감독이 와도 공장을 몰라요. 여의도 세배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인데 길을 알아야 가죠. 가면은 가는 데마다 공장 다 세워놓고 물 청소해놨는데 뭐 볼 게 뭐 있겠어요. 깨끗한데 VIP 코스 가는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사람이 죽었느냐. 이거 노동부도 그렇고 정부에서 이렇게 뭐 계속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현장을 가장 잘하는 노동자하고 기업체 노동부하고 이제 회사가 같이 들어가서 뭐 지적하고 보면은 우리가 잘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참여 안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계속 해도요 받아주지도 않고요. 가면 저희가 몇 번 이제 고용노동부 대구지청에서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회의도 해봤는데 이제 회의가 아니고 얘기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가 나와서 이제 개선이 돼야 됨을 불구하고 얘기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알겠다. 이거는 지금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럼 또 포항 그분들이 또 누구냐면 또 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하청 노동자 아닙니까? 그 보시면 젊은 사람도 있어요. 그 뭐 협력회사 그 돈 얼마 안 받는데 그 돈 받고 애도 막 2-3명 있는데 최근에도 그 애 3명 있는데 죽었어요. 그럼 그 애는 누가 키울 겁니까? 그 포항의 시민이고 저기 가족인데 정말 이런 태도 보면 저는 좀 기분 나쁘고 포스코에서도 돈 그렇게 많은데 뭐 다른 데는 잘 또 퍼주더라고요. 뭐 온 천지 퍼주는데 여기 있는 데는 또 돈 인색합니다. 보상 안 해줘요. 무조건 소송 걸어가지고 끝까지 가려 그러고 노동자는 그렇게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그런 이제 정치권한테 보면은 뭐 하염없이 퍼주는 거 보면서 좀 이게 잘못됐다. 저희가 노동자가 좀 목소리 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거 이제 소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조금 형편이 났습니다.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정호 회장이 작년에 그런 얘기했어요. 하청 노동자를 3년간 15%를 줄여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고스란히 그 노동 강도 15%는 하청 노동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 이제 뭐 몇 프로 올려주는 거죠. 그럼 15% 같으면 15% 올려줘야 되는데 기껏 몇 프로 올려주고 노동자만 치워 짜겠다는 건데 고용노동부 입장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물어봐도요.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하는 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물어보면요, 뭐 잘해보겠다, 뭐 얘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하청 같은 경우는 뭐 KPI 점수로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업체를 관리를 해요. 이제 말 안 듣거나 이렇게 하면 점수 까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입찰을 적게 해서 이제 회사 이제 경영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300 정도 매출이면 입찰을 할 수 있는 이제 양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그 사장 입장에서는 그 노동자에게 보상을 1~2억을 더 주더라도 무마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산재가 다치더라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산재 사고가 많이 나고 다쳐도 대부분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더 없는 노동자들은 더더욱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지테크 광양에 보면 그 이지테크라고 산회수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이제 하청 노동자가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제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복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제 복직했는데 이제 18년도에서 이제 뭐 CCTV 앞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괴롭히게 해서 이분이 이제 뭐 자결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 이지테크고 그 박지만 회장이 있어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거기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포스코가 이제 2018년도인 최근에도 그런 짓을 합니다. 80년대가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노동 문화나 이런 게 상당히 후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코에서는 이제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걸 별로 무서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혀 걱정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포항 시민이나 이런 데도 되게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조금만 뭐 시민단체에서 이 제기하면 포항 망하면 너 다 굶어 죽는다. 길거리 나온다는 이런 논리로 갖다가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포스코의 기업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제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옥계 마그네슘 공장 뭐 이런 부분도 보면 이제 이 옥계 마그네슘 같은 건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권에서 뭐 전리품 비슷하게 뭐 강원도 쪽에는 뭐 없냐 사업권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그네슘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막 배로 실어다가 그까지 가서 찍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또 부실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이 안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있었거든요. 공장이 안 돌아가서 가동이 안 돼가지고 하다도 안 돼가지고 저희 포스코 포항에 있는 이제 정비하시는 분이 한 40명이 올라가서 그걸 수리를 했어요. 그래 하청 노동자하고 가서 그래가 한 6개월인가 몇 달 해가지고 공장 정상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공장을 돌렸는데 원래는 그게 이제 설비를 받을 때는
뭐 공장 짓고 난 뒤에 1년 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했던 사람은 부실해서 돈 다 빼먹고 도망가고 이거 안 되는 거를 우리 지경이 생존주가 다시 또 고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뭐 에콰도르 이제 CMS 산토스나 이런 것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저희가 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증거 가져오라면 사실 증거가 뭐 저희가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보면 이제 돈이 이제 부실한 기업을 비싸게 사고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뭐 헐값에 파는 거죠. 그러면 비싸게 사고 헐값에 파면은 수천억의 돈이 공중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 자금이 사라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예전에 그 17년도에도 아마 고발을 했어요. 그때 아마 윤석열 지검장이 그 당시에 뭐 중수부장하고 이제 한동훈 검사 있었는데 이 또 사실 유야무야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진행되는 게 뭐냐면 포스코 플랜텍이라는 그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플랜텍 자회사가 포항에 보면은 인원이 한 600명 정도, 포항에만 600명인데 이게 사실 자회사 같으면은 노동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600명의 고용 창출이 되고 또 이게 협력이나 이런 거 다르게 자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고급의 일자리인데 이것도 이제 뭐 작년에 그 유암코 자산관리 회사라는 데다 팔아넘겼어요. 600억에. 그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너무 억울하고 해서 이제 소액주주들이 이제 고발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보면요. 포항에 이런 좋은 일자리가 6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근데 포항시 입장은 없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요. 자기 뭐 인구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입장 한 마디 없어요. 객소리도 안 합니다. 이게 뭐 시장이 자기 있습니까? 이거 제가 그때 이의 제기했는데요. 보면 이제 포스코가 자회사입니다. 매출액 67조고요. 자회사인데 이거 채권단 해가 넘어가고 유암코 NPL에 넘길 때 600억이 없어가지고 600억 없다고 이거 유암코에 팔아넘긴 겁니다. 포스코 600억 없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웃기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600억에 그 전에도 보면 세탁하는 게 600억에 팔아줬잖아요. 팔아줬다가 한 2, 3년 뒤에 되면은 다시 또 이거 뭐 5천억에 또 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돈이 왔다리 갔다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여기 이제 감사관으로 가신 분도 내가 이제 청와대 행정관 하시던 분이 지금 황모 씨가 지금 감사로 좀 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 뭐 의심은 되는데 합리적인 의심은 되는데 증거 다 가져라면 증거가 어떻게 줍니까? 이거 검찰 같은 데 좀 조사를 해서 진짜 밝혀줬으면 좋겠는데요. 포스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돈이 사라지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잘 모르세요. 저희도 이제 노동조합도 이제 시민과 소통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랐던 부분이고 제가 내부에 있던 이런 얘기도 앞으로는 좀 많이 해서 포스코를 어렵게 하자는 게 아니라 포스코를 좀 깨끗하게 좀 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협력업체가 포항 광양에 보면 64개 1차 협력이 있어요. 그 매출액이 보통 보면 한 150억에서 700억 정도 된 사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사실상 이제 포스코가 지배 개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름만 협력이고 사장이 낙하산으로 가서 있고 주식도 보면 이제 상호 지분 교환해서 실제적으로는 포스코에서 인사 권한도 하고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포스코인 거죠. 협력 회사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한 5개 업체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에 할당을 해줘요. 지역 상공회의소, 포항 상공회의소와 상의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낙하산을 내려보내요. 그래서 사장으로 가서 보면 언론사 사장이 여기에 사장으로 앉아 있는 경우도 많고요. 지역에 있는 유지들, 뭐 예를 들면 무슨 라이언스나 로타리 같은 이런 분들이 또 사장 자리에 다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그만큼 유착이 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로 브리더 문제라든지 이런 이의 제기를 하면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다 언론사를 하고 계세요. 그 뭐 강석호 회장 같은 경우는 그것도 경북 매일 하시죠. 네이처 ENT 하셨던 분도 영남일보 하고 계시고 다 언론사도 같이 끼고 그분도 다 포스코 출신입니다. 배성로 회장이나 그다음에 제철 세라믹 하는 신동희 회장 그분들 다 포스코 출신이고요. 여기서 뭐 실제적으로 뭐 각종 그런 관변단체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침묵의 카르텔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요. 또 포스코 경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그동안 많이 개입해서 사업권을 가져갔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조에서도 좀 많이 이제
이제 증거를 찾아서 저희가 이제 고소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전에 또 최종우 회장이랑 임원들이 이제 내부자 거래로 이제 주식을 그 장난쳤을 때도 저희가 지금 고발돼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가 내부적으로 많이 감시를 하고요. 이렇게 역할을 또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포스코 외부적으로는 우리 시민단체나 이제 사회인들 포럼에서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연대해서 포항이 좀 밝아지도록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과 좀 더 함께하고 소통하겠다고 해주신 한대전 수석기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포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도 포스코는 철옹성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향후 대권이 정권이 누가 되든 간에 포스코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포스코와 포항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